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자, 매일 만나도 주말처럼 반가운 이분 만나보죠. 네, 권유부의 요술공주 민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치킨과 콜라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겠다. 예. 그랬더니 지금 문자 메시지가 제가 다 읽기가 힘들 정도로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방송 중에 다는 소개를 못 해드려도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서 보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긴 힘들어요. 예. 자, 오늘 치킨 콜라 세트 받으실 분 첫 번째 분을 우리 전민기 팀장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263님이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우연히 알게 됐어요. 라디오와 함께하는 새벽 부자가 된 듯합니다. 새벽 시간 공부하며 듣고 있습니다. 50대 중반 제2의 인생을 권유부와 함께 준비합니다 해주셨는데 어떤 공부인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새벽 부자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예. 뭐 주머니 사정이야 다 다르겠습니다만 마음만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234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5살, 3살 워킹맘입니다. 민키님의 뉴스를 듣고 권유부 고정으로 듣게 됐습니다. 육아 문제로 친정 도움 받으려고 지방으로 이직 준비하는데요. 다음 주에 면접 보러 가는데 파이팅 해주시면 힘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키님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파이팅! 붙어야죠. 예. 9024님, 에어컨 보조 기간 3일 차인데요. 에어컨 보조. 예. 성수기라 권유부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고객님들 시원해 하시는 모습 보면 권유부처럼 흐뭇하네요.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날씨가 이러니까 에어컨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권유부를 챙겨주시네요. 치킨 콜라를 드리니까 문장이 한두 줄씩 좀 늘어났네요. 1263님, 7234님, 9024님 이렇게 세 분께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 사이사이에 문자 메시지나 또 고릴라 또 유튜브 메시지 전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자, 조간신문 살펴보죠. 네, 오늘은 코로나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입당 소식, 끝으로 기준금리 동결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본격화됐다라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인데 제가 신문을 쭉 보다 보니까 신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사량이 코로나 관련된 기사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건 이제 한겨레하고 조선일보인데 한겨레는 먼저 백신 사각지대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2,150만 회분 1차 접종자가 30.8%, 접종 완료자가 12%, 15일 0시 기준으로 해서 국내 이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성적표다라고 하면서 올렸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첫 접종이 시작되고 140일째가 되도록 도입이 완료된 백신이 2,150만 회분에 그친다. 그래서 아직 백신 한 번도 맞지 못한 국민이 전체 70%고 접종 완료자도 15%에 못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확진된 사람들 보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한 76%, 20대에서 50대가 가장 그 사이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이걸 맞춰야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기사고요. 조선일보는 그 아프리카역에서 한국 선박보 임무 수행하던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장병 6명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80여 명이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300여 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밀폐가 돼 있는 데다가 환기 시설이 다 이 배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나 문제는 부대원 중에서 백신 접종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어서 백신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한 어떤 약간 지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요. 신규 확진 76%는 백신 사각지대 2050. 조선일보는 300명 파병 문무대왕함에 백신 연계, 무작위 검사 전원 양성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된 기사들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네, 어제 뭐 낮에 계속 요 뉴스가 화제의 중심에 있었는데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이죠.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초고속 입당으로 대선을 향해 돌진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표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욕심에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망쳤다라고 비판했고요. 최 전 원장이 어제 오전이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당대표하고 만난 다음에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 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입당을 했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최 전 원장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입당한 배경이 뭐냐? 그 당 밖에서 독자적 입지를 굳히려는 그 경쟁자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좀 차별화된 행보인데 당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선택인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한국일보는요.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 최재형의 대선 직진. 중앙일보는 청년이 희망 품는 나라 만들 것, 최재형 출마 전 국민의힘 입당 이렇게 헤드라인 달았습니다. 자, 경향신문 헤드라인도 살펴보는데요. 금리 관련된 기사군요. 네, 한국은행 금리 동결, 이주열 내달부터 인상 논의 본격화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좀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한국 경제가 지금 올해 4%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변수에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대로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번에 기준금리 0.5%로 동결했지만 금융통화위원회 다음 달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좀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간신문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상태님이 아침에 동네 산책로를 산책하며 곤유부를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도 들려옵니다. 이어폰을 빼보니 그래도 들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60대 남자분이 곤유부를 듣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자주 뵙던 분인데 곤유부 덕에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흐뭇한 뉴스들, 흐뭇한 재밌는 메시지들 좋습니다. 오늘 치킨 콜라 세트 이상태님께도 보내드리죠. 자, 인터넷 뉴스 토픽 살펴보죠. 첫 번째 토픽은 어떤 겁니까? 그 독일 서부 라인 강변에 쏟아진 폭우와 여기에 따른 여기 홍수 홍수가 때문에 엄청나더군요. 맞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58명이나 된다는 소식이고요. 당초 이제 우리 교민들 중에 이제 연락이 두절된 분들이 있었는데 네네. 현지 대사관 직원을 좀 파견해봤더니 교민 3명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인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도 폭우가 와가지고 최소 6명 정도가 사망하면서 좀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뭐 지금 캐나다 폭염 그다음에 이렇게 이쪽에도 그렇죠. 비 많이 오고 전 세계 기후가 지금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독일 서부 라인 강변에 지금 홍수 소식이 계속해서 뉴스로 타전되고 있고요. 우리 교민들 또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안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토픽 보죠. 올해 대체 공휴일 총 3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 총 4일의 쉬는 국경일이 빨간 날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라서 올해는 일요일인 광복절, 개천절, 토요일인 한글날 직후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되게 되는 거고요. 당초 이제 대체 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게 신정 석가탄신일, 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인데 여기는 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이제 토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 없게 되고요. 내년 1월 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경일에만 대체 휴일을 정하기로 방침 정했기 때문에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경일은 이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5개가 있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공휴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휴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법정 국경일 중에서도 쉬지 않는 날이 있어요. 제헌절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서 우리가 빨간 날로 쉬는 날이 이제 공휴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지금 대체 휴일에서 빠진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토픽. 성매매 현장 적발됐는데도
다시 비서로 어떤 이야기죠? 그 지난해 3월에 그 지난 4.15 총선에서 부산 남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선거 캠프에 있던 30대 김모 사무장이 부산 광안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 입건된 상태였는데 그 박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되니까 5급 비서관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경찰 조사 시작되면서 2달 뒤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한 달 있다가 이 박수영 의원의 지시로 지역구 사무실의 비서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김 비서관이 성매매를 했는데 기소유예 받았고 반성하고 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거돈, 박원순 두 시장의 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론이 들끓던 시기에 야당이 이제 지자체장의 성추행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소속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자 이른바 이런 오거돈, 박원순 방지법을 발의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사회 성비위를 준엄하게 심판하자라고 그 강하게 주장하던 박수영 의원이 바로 그 시기에 또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또 약간 관용을 베푼 셈이어서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하고 법안을 제안하고 입법하고 이런 활동들은 할 수 있겠지만 또 내 주변부터 좀 더 엄격해져야 될 것.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인터넷 뉴스 토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토픽 보죠. 부산 근무 아닌데도 입사 열흘 만에 특공. 네. 특공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네요. 그 몇 달 전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제도가 결국 폐지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공공기관 특별공급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뭐 예를 들면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가 지난 2017년 분양 당시에 일반 청약 경쟁률이 228대 1이나 됐고 현재 시세는 분양가보다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에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직원 23명이 이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들 중 2명은 정작 부산에선 근무를 하지도 않았어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2017년에 직원 64명이 특별공급 받았는데 7명이 그 이후로 한 번도 부산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특공 받은 캠코 직원이 모두 489명인데 절반 가까운 206명은 현재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회사를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심지어 2017년에 한 입사한 사람은 입사 열흘 만에 특공 받았고 현재는 퇴사했는데 그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 이게 좀 굉장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파도 계속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공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 네. 뭐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 딱 정리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 5분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금요일에 함께 해주고 계시죠?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 일상 곳곳을 파고든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은 31.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모두 맞고 들어온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5일까지로 예정된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유지할지 여부는 임박해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황을 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1,600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감염 경로도 뭐 유흥업소,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뭐 굉장히 다양하게 뭐 직장 목욕탕 등등 네. 나오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건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457명. 그러니까 400명 넘었는데 작년 2, 3월 그 1차 대유행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남 김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오늘부터 3단계로 상향한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오늘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고요. 그 단계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유흥시설 종사자는 진단검사를 매주 1회 받아야 하고요. 행사나 집회할 때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이 되고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게 지금 비수도권에서도 400명이 넘으니까 네. 뭐 그냥 일괄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데 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었죠. 예, 사실 어제 9시 기준으로도 오후 9시죠. 오늘 1,413명이었어서 오늘도 1,600명대 아닐까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어제 방역당국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역 상황에 맞게 방역 조치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수도권을 보면 유행이 큰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어서 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감염 확산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제주와 대전 정도만 3단계 기준에 근접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단계를 올려버리면 아무래도 경제적 피해가 좀 커지고요. 또 거리두기로 인한 주민들의 심리적 고통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좀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어쨌건 정부의 입장은 일괄적으로 올리는 건 뭐 네, 무리가 아니다.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해당 지역의 특징에 맞게끔 방역 수칙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인데 백신에 대한 관심은 뭐 식을 줄 모르는데요. 만 55세에서 59세 대상했던 이 사전 예약 네. 그제 밤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됐고 신청자가 또 몰리면서 접종 장애 현상이 있었다. 이거 어제도 전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 8시 전에 말이죠. 네. 예약 사이트가 열렸다. 이 보도가 어제 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 55세에서 59세 전체 대상자가 352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사전 예약이 처음 시작된 거는 지난 12일이었어요. 그때 접종을 예약하시지 못한 167만 4천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약을 시도하면서 14일 밤 8시에도 또 접속이 폭주가 됐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예약 페이지가 오후 8시에 열렸는데 그 이전에도 특정 링크만 알고 있으면 그 링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속을 해서 이건 먼저 공정하지 예약을 할 수 않은 거죠. 있었다.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8시에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네. 몇몇 사람들은 이 특정 링크를 안다는 이유로 8시 전에 예약에 성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네, 맞습니다. 한 30분 정도 전부터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신 예약이 지금 가능하다. 부모님이 맞으실 백신 예약 마쳤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럼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8시부터라는 거를 믿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로 된다. 참. 이렇게 링크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 코로나19 사전 예약 1단계가 예약 정보 입력하는 페이지인데 거기로 바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접종자 이름, 주민번호, 또 의료기관, 예약 일시 이런 정보를 다 입력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메인 페이지가 대문인데 그것만 오후 8시 전까지 닫아뒀고 뒷문은 이게 예약 페이지 직통 링크인데 그게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예약 대기자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했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링크로 직접 접속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예약 시스템 접속할 때까지 최대 몇 시간씩 대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 예약 시스템의 보안 약점을 찾아보겠다. 다음 예약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잘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어제 정례 브리핑 보면 3분기 백신 도입 일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3,500만 회분 예. 정도가 이제 공급될 예정인데 뭐 7월, 8월, 9월 각각 공급될 내용들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즉석에서 모바일로 입당 원서를 작성할 정도로 입당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의 입당 의지가 강했다며 윤석열과 다르게가 그의 전략처럼 느껴졌다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달리 신속한 입당을 선택한 것 자체가 차별화 전략이란 해석입니다. 앞서 신문 헤드라인 볼 때도 이 소식 살펴봤습니다만
야권의 유력 주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격 입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최재형 전 원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다면서 조만간 입당하겠다 정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랑 만나고 나서 입당 선언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 지난 7일에 정치 참여 선언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일주일 만에 또 그리고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이후로는 17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결단입니다. 17일 만이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또 붙인 상도 있었고 예. 말하자면 감사원장 사퇴 이후에 바로 이렇게 그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당을 선언하면서 멘트도 이렇게 나왔어요.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고요. 이건 뭐 사퇴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관측도 사실 많았고요. 바로 입당을 결심한 배경이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랑 좀 떼놓을 수가 없죠. 윤석열 전 총장보다 후발주자고 후발주자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제1야당 입당만한 카드가 없다. 이런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정치 경험은 좀 부족하잖아요. 예. 예, 그런 평가와 함께 이렇다 할 정치 조직도 없고 또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요. 그런 게 약점이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당 밖의 주자 중에서 1호로 입당을 하면서 네.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으면서 인지도도 올리는 이런 효과를 아마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에 거리를 좀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합당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그렇고요. 분명히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앞서 뭐 뉴스 리포트에서 들으셨겠지만 입당 자체가 나는 윤석열과 다르게 간다. 네. 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야권에 보면 말이죠. 대선 주자,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그 외부 다 살펴보면 한 10명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네.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건데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 정시 출발 네. 항상 얘기를 해왔었는데 자 그렇다면 최재형 전 원장 탄 거고요. 그 다음 버스에 탈 사람은 누굴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형 전 원장의 입당이 그 야권 대권 레이스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좀 신호탄격이죠. 네. 그 이후에는 윤석열 전 총장 아무래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 또 안철수 대표 왜 시원하게 결정을 안 하냐 또는 뭐 간보기를 한다 이런 비판까지 받아왔는데 최재형 전 원장이 입당하면서 마냥 여유만 부리기는 좀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해서 경쟁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당 밖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몸값을 높이다가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노리는 것. 요렇게 선택지가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호남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이 영입 형식을 밟아서 조만간 국민의힘 입당할 것이라고 하고요. 네. 당내 주자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내 주자는 지금 꼽자면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분들도 최재형 전 원장의 입당으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워낙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다른 네. 후보들에 비해서는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건데 각자 자신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걸 두고 네. 언제 입당할 건가 네. 혹은 마지막까지 이제 밖에 있다가 몸값 키워서 단일화로 갈 것인가 네.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죠. 자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는 보니까 또 반기문 네. 유엔 전 사무총장을 만났는데요. 이게 네. 꾸준히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죠 지금. 네,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9대 대선 때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가 좀 검증 공세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중도 포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서 진작 찾아뵙고 가르침도 받고 해야 했는데 많이 늦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네. 반기문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공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거를 치하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란다. 요거는 이제 비공개 회동 전에 한 말이고요. 예. 비공개 회동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느냐.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중간에 네, 이 포기를 드랍됐던 했던. 내용들. 네. 사실 여당에서는 윤석열이 반기문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여당 당연히. 얘기가 아니라 세간에서도 뭐 얘기가 예. 많았었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궁금했을 지점이라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뭐 많이 나누지는 않았다.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후 협약 문제, 탄소 중립 정책과 탈원전 이런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외부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거에 대한 조언은 없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따로 없었다고 답변했고요. 네. 또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중도 하차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없었는지. 이 질문이 이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죠. 예,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반기문 전 총장이 당시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당시의 갑작스러운 사정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죠. 네. 지금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말씀이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에 관한 얘기로 나왔는데 본인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한 셈인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략이라기보다는 정치하는 분의 각자 상황 판단과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에 윤석열 전 총장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를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 지지도 뭐 거의 매일처럼 나오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 한동안은 굉장히 고공행진했었는데 지금은 좀 하락세다 이런 네.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이 넉 달 만에 20%대로 내려앉은 걸로 나왔습니다. 뭐 또 다른 조사에서는 20% 선을 간선히 지키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추월당한 걸로 나타난 조사도 네. 있었고요. 예, 처음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자세한 수치를 전해드리면요.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고 전국 18세 이상 2,036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전 조사는 6월 21일에서 22일이었어요. 그때보다 4.5%포인트 떨어진 27.8%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6%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래서 26.4%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조사보다 7.2%포인트가 올라서 15.6%로 3위를 차지했고요. 또 그 뒤이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5.2%로 4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2%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3월 조사 이후부터 계속 30%대를 유지를 해왔는데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간 겁니다. 이게 막 대선이 지금 한 8개월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각종 여론조사 발표가 나오는데 네. 뭐 저희도 이렇게 수치를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고 전해드립니다만 뭐 수많은 여론조사를 보실 때 이게 숫자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추세나 그렇죠. 흐름 추이를 네. 이제 흐름을 좀 보는 게 이런 걸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치권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왜 도쿄올림픽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사실 양국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는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교 당국 간의 얘기기도 하지만 어제는 그 양국의 의원들이 만났는데 네. 여기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한일 의원 연맹 회장이에요. 네. 그래서 김 의원을 포함해서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한일 의원 연맹 간사단이 어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에 도쿄에 있는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일본 측 파트너가 일한 의원 연맹인데 예, 그 간사단과 합동 간사 회의를 했습니다. 네. 이 한일 양국 의원 연맹이 만난 게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꼭 와주시기를 바라고 환영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올림픽 기간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각국 정상들이 오는 만큼 문 대통령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 와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시간은 못 준다. 예. 그러니까 뭐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자 뭐 이런 취지인데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이는 예. 정상회담을 하기 어렵다는 거니까요. 입장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김진표 의원은 일단 양국 정상이 만나면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안으로는 수출 규제를 끝내는 것, 또 그리고 비즈니스 트랙 재개 이렇게 꼽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면에 일제 강제 동원, 또 일본군 성노예,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죠. 이런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의 해법을 죄송합니다. 먼저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유경선 기자님 목소리 차분하고 너무 좋아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마지막에 그러자마자 갑자기 죄송합니다. 자,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스케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화상으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코로나19 4차 팬데믹에 따른 대책을 논의합니다.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늘부터 일부 오릅니다. 기준이 되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김학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프랑스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자,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힘든데요. 그래도 주말 기분 좋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5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